자, 안녕하세요. 정혜숙 교수입니다. 전산회계 1급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저랑 같이 학습하시면서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같이 달려보실 건데요.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내용들 말씀드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과정은 아주 핵심적인 강의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꼼꼼하게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요. 핵심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강의 시수가 너무 길고 많아져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핵심적인 강의만 이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이렇게 입력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와 보세요.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향후에 원서 접수나 접수 내역, 수험표 출력 이 공간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예쁜 거 등록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기출문제 자료 원본 이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험 안내 이런 것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시험 안내, 시험 개요에 오시면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30%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고요. 15문제입니다. 한 문제에 2점씩이고요. 실무시험은 컴퓨터 프로그램, K랩이라는 교육용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무시험 7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을 하거나 또 결산을 하거나 장부 조회를 하거나 이런 문제로 70%의 비중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국가 공인입니다. 환불 규정 이런 거는 쭉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회계 1급은 전문대학 중급 수준의 회계 원리와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가회계는 실무에선 나오지 않고 이론 문제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세무회계 쪽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이나 총론 이런 거 이론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고 2-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실무 입력하면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 이렇게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여기 이론시험은 회계원리와 원가회계 세무회계 해서 30%의 비중 30점이고 15문제 2점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무는 기초정보 등록, 거래자료 입력, 결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조회, 재장부 조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은 제조업 법인 가정 하에 학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전산회계 2급은 개인사업자, 도소매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론시험 요 30%, 15문제를 대비한 학습을 저와 같이 하실 거고요.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런 식으로 부분별로 나뉘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이제 이 학습자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저는 이제 PDF에서 학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회계의 이제 기본 원리부터 나올 건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동영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강의만 진행할 거고요. 문제도 100%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 문제들 제가 풀어드리지 않는 문제들은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풀어보시고 질문 답변을 통해서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의 기본 원리 제1절 첫 번째 회계 기본 개념입니다. 자, 회계는 무엇인가 정의는 보셔야 될 건데 회계를 일단 정의를 하자면 유용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을 회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것이 회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용한 정보를 누구에게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유용한 정보는 어떤 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장부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얘는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되겠죠. 네, 이 유용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을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나뉘시는데 이 박스 보실게요. 자, 재무회계는
외부 목적이에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하고 저와 같이 공부하실 내용이 재무회계입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로서 엄청 많아요. 그죠?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거래처, 고객 등 각각 우리 회사에 정보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을 거예요. 그죠? 불특정 다수이고 우리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고자 하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외부감사 보고서를 열어서 각종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열어봅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해도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궁금할 수 있겠고요. 또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회사랑 계속 거래를 해도 되는지, 회사의 재무제표가 탄탄한지 그런 것들을 또 궁금해할 수 있겠죠. 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식을 하실 때 어때요? 재무제표 다 분석하시잖아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재무회계를 할 때, 작성을 할 때,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이라고 합니다. 이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작성하고 싶은 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요. 자, 회계 대상이나 정보의 성격 자체는 화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과거 지형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장부를 만들고 또 이거 가지고 결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의 성격 자체가 지나온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정보 전달의 수단이죠. 정보 전달의 수단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는 어떤 게 있는지 뒤에서도 배우실 거고요. 자, 그러면 관리회계는 무엇이냐? 관리회계는 의사결정회계라고 해요. 업적평가회계라고도 하고요. 경영자,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가 되겠죠. 경영자 외에 내부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이용하는 거고요. 내부 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경영자의 마음에 드는 그 장부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작성 기준이 없어요. 재무회계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작성해야 되지만 관리회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특수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이제 경영자에게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작성해서 보여드렸다. 그러면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든지 어떤 원리 원칙에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경영자가 우리가 내년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추가 생산을 할 건지 아니면 생산을 드롭시킬 건지 아니면 신제품 개발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려고 이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차후에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보의 성격은 미래지향적이고 비화폐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보고 양식도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세무회계는요, 우리가 세무 보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세무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정부기관이 될 거고, 우리 회사에서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이런 법에 의해서 세무신고를 잘 했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기업회계 관련한 작성 근거를 가지고 할 거고, 정보의 성격 자체 역시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했던 자료에 대해서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수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무보고 양식, 법인세 신고서라든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회계는 또 우리가 영리 유무에 따라서 영리회계, 비영리회계 나눌 수가 있어요. 저랑 같이 학습하실 재무회계는 영리회계입니다. 우리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우리가 학교나 정부기관 또는 재단회계 이런 것들은 비영리회계라고 말합니다.
자, 재무회계의 사회적 기능인데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부입니다.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재무회계를 했을 경우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능은 수탁책임 보고의 기능입니다. 이 수탁책임의 보고는 경영자가 쓰는 겁니다. 경영자는 내가 수탁받은 경영 책임에 대한 결과, 성과를 재무회계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기능은 수탁책임 보고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경영자가 지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입니다. 회계 단위는 우리가 장소적 범위라고 하고요. 회계 연도는 시간적 범위예요. 자, 장소적 범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계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재무정보의 증감 변화나 그 원인을 기록, 계산하는 범위, 즉 장소적 범위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고 지사가 있고 지사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본사에서 지사에서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겠죠.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본사 요 하나가 회계 단위인 거예요. 회계 단위. 장소적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회계 연도는 시간적 범위예요. 기간적 범위인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합니다. 보통은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또 외국 법인들 보면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회계 기간인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1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4월 1일 시작해도 되고 1월 1일에 시작해도 되지만 절대로 1년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약속된 언어가 나와요. 1월 1일은 우리가 기초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12월 31일은 기말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단기, 올해가 지금 2023년이면 단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2022년은 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은 차기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전기, 단기, 차기는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의 개념책의 회계의 기본 구조의 회계의 목적을 보실게요. 자, 회계의 목적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회계를 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한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이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를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에도 목적이 있겠죠.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경영자,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과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미래의 또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자산인 현금 흐름표를 또 작성을 해서 향후 미래에 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사례 1번 보시면 회계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 라고 해서 일정 시점은 우리가 1월 1일이나 12월 31일을 말하는 거고요.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일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사의 경영성과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재무 상태표. 종업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식한다. 이건 잘못됐죠. 이건 인사관리 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회계의 목적이 아니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괜찮죠?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의 기본 공준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3개인데요. 회계의 기본 공준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전제 조건, 우리는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 회계를 해야 합니다. 또는 가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공준, 계속 기업의 공준이고요.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기간별 보고의 공준 이렇게 3개는 암기하셔야 돼요. 우선은 암기하시고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공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실체의 공준은 무엇이냐?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회계 단위로 봤죠. 위에서 보시면 회계 단위는 장소적 범위였잖아요. 소유주와는 별도로 독립하는 존재하는 하나의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 입장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고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기업의 공주는 우리가 한번 설립된 기업은 문을 닫거나, 그러니까 해산하거나 청산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쭉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가정에 우리는 회계를 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계속기업의 공준을 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기업의 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자산을 취득했을 때 현재 시점의 취득원가로 장부에 기록을 하고, 내년에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장부에서는 계속 취득원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의 기간 내에 비용으로 배부하는 감가상각의 회계처리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계속기업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 가정하에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우리가 10억에 구입했어요. 그러면 취득원가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장부에. 근데 이 건물을 내용연수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업을 한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해 1년씩 1억씩 감가상각을 하고 장부에 1억 이렇게 계속 기업을 할 거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렇게 1억씩 감가상각을 하는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자산이나 부채를 유동성 순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라고 해서, 유동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동은 1년 이내를 말하는 거고요. 비유동은 1년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유동성 순서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분류를 해서 1년 이내에 유동, 1년 이상 비유동으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기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공준이에요. 우리가 기간별로 전기, 단기 이렇게 기간을 분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유용한 정보를 적시성 있게 보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무제표를 전기와 단기 이렇게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작성하면 전기와 단기 또 비교하실 수 있겠죠? 예, 전기, 단기, 기간별 보고 또 기업별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우리가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기간별 보고의 공주는 우리가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공준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용한 정보 전달하기 위한 이 회계 정보는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 특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제가 표시해 드리는 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목적적 합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고, 신뢰성에는 검증 가능성과 중립성, 표현의 충실성이 있다. 요렇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과 검증 가능성, 중립성, 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개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포괄적인 제약은 우리는 이 회계 정보가 비용보단 효익이 더 커야 된다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 경제성인데요. 어떤 정보에서 기대되는 효익은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원가, 비용보다 당연히 효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기본적인 이 회계 정보는 이해 가능성 있는 정보여야 해요. 우리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건데 재무제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뭐라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유용한 의사결정에 사용되려면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된 정보가 이 이용자에 의해서 쉽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요.
자, 목적 적합성 설명드릴게요.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 세 가지의 특성이 있으면 이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예측 가능한 정보여야 해요. 회계 정보 이용자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향후에 이 회사에 투자를 해도 될지, 이 회사가 향후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정보는 예측 가치가 있는 정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피드백 가치는 뭐냐면 내가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치를 다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보는 피드백 가치가 있는 정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시성 있는 정보다라는 것은 적시는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적시해. 지금 내가 이 정보가 필요한데 있어? 정보 제공해 줄 수 있어? 정보 제공해 줄 수 있어. 그러면 그 정보는 적시성 있는 정보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기는 할 건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기 재무제표 작성하실 수 있어요. 반기 재무제표라고 하면 6개월치거든요. 6개월치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대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산 자료가 안 나오고 6개월치 재무제표라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작성이 될 수가 있고 이 정보가 재무제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적시성 있는 정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는 정보여야 목적 적합한 정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신뢰성 있어요. 자,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려면 표현에 충실해야 되고 중립성, 검증 가능성 있는 정보여야만 이 정보가 신뢰성이 있는 정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하거나 나타낼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거래나 그 밖의 경제적 실질 사건을 충실하게 빠짐없이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립성은 뭐예요? 정보에 대한 편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성이 있는 정보라면 어떤 정보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은 여러 사람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동일한 측정 방법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 근데 그 결론이 모두 다 유사한 결론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계사님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거는 이 회사는 괜찮은 재무제표 잘 작성됐습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회계사님은 재무제표 제대로 작성 안 됐다. 이 재무제표는 오류가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되려면 표현에 충실해야 되고 빠짐없이 한쪽에 기울어지는 편의가 없는 정보여야 하며 여러 사람이 측정하고 또 여러 사람이 그 해당 방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을 때 유사한 결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성 3가지 외우시고요. 앞글자만 좀 따서 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에 적피 이렇게 외우시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한 친구가 목에 빨간색 피가 났어요.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목에 빨간색 피가 났어요. 그래서 목에 적피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좀 썰렁하지만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나름의 요령껏으로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적 특성 간에는 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질적 특성 간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나 인식 기준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같이 볼 건데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자산의 평가 방법은 공정가치법, 시가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현재의 공정가치, 시장가격으로 평가를 했다. 그러면 목적 적합한 정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원가법은 우리가 취득원가, 산 시점에 원가로 자산을 평가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면 신뢰성 있는 정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의 인식 방법에 진행 기준은 목적 적합한 정보이고 완성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신뢰성 있는 정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업이에요. 제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5층짜리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진행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을 인식할 때, 이 공사 수익금을 인식을 할 때
내가 한 1층 정도 진행을 했어 라고 해서 요 진행된 정도만큼 매출을 인식했다. 그러면 이제 진행 기준이라고 하는 거고, 목적 적합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5층 건물을 다 완공을 한 이후에 이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신뢰성이 더 높은 정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의 인식 방법에 발생주의는 목적 적합한 정보에 가깝고 현금주의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높은 정보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을 때 회계 처리를 하는 거를 이제 현금주의라고 하고요. 발생주의는 우리가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을 경우에 이렇게 인식하는 현금주의는 신뢰성이 높은 정보고, 발생주의는 목적 적합한 정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단기재무제표, 연차재무제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6개월짜리 재무제표 지금 당장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면 목적 적합한 정보고요. 연차재무제표는 1년치, 1년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는 연차재무제표는 신뢰성이 더 있는 정보다, 재무제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 적합한 정보는 우리가 예측 정보, 예측 가치가 있었죠? 신뢰성은 과거 정보이고요. 측정 기준은 현행 가치, 역사적 원가, 위에서도 보셨던 거라서 지분법, 원가법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로 잘 나오는 게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요렇게 4개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정보의 2차적 특성까지 볼게요. 회계정보의 2차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간별, 기업별 비교이죠. 기간별 비교는 앞에서 보셨듯이 전기, 단기 이렇게 비교를 할 거고, 내가 재무제표를 작성했을 때 다른 기업과 동종 유사 업종의 기업과 같이 재무제표를 놨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성인 거는 어떤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되게 표시되어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중요한 정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면 중요한 정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은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임계치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동영상을 여기서 1강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